안녕하십니까. 구미 참여연대 임진표 사무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늦은 시간에 연휴를 앞두고 밤에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대중교통에 관련된 이야기들, 구미시 대중교통에 관련된 이야기들 한번 이렇게 쭉 해볼 건데, 가능하면 그 질의응답 시간 최대한 많이 잡으려고 좀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많이 질문이나 혹은 어떤 이야기든 좋으니까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대중교통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이제 2024년 12월에 대경선이 개통을 했어요. 기존 경부선에 이제 일량짜리 전철을 투입을 해가지고 전철처럼 구미에서 경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전철이 개통이 됐는데, 그때 구미시에서 대경선과 연계해서 시내버스 환경을 좋게 만들겠다고 이제 시내버스 개편 용역을 시작을 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좀 행정이 좀 소통이 잘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불만을 좀 받기 시작했고, 파니까 나옵니다. 파니까 문제가 나옵니다. 저상버스 예외노선 문제도 나오고, 대경선과 버스를 환승했을 때 그 환승 요금을 깎아주는데 그 요금을 수십 배를 가다 편성하는 용역상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제가 파헤쳐가지고 시의원님한테 제보한 적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민원 많이 먹어요. 악성 민원 많이 먹어요. 대중교통파에 아마 블랙리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이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니까 대통령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노선 개편하고 있습니다. 노선 개편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용역 시작을 해서 그 대경선 개통 한 달부터 버스를 조금씩 증차시키고 있고, 노선 자체를 건드리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증차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체감이 잘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TBC 인스타그램에 있는 댓글을 달린 건데, 5월 13일 날 구미 통학길에 이제 버스가 많이 증차가 됐다, 노선이 생겼다라는 글에 달린 댓글인데 반응이 굉장히 살벌해요. 인동 노선 좀 늘려달라, 진평동, 부평동, 특히 나도 버스 기사인데 근무 요금도 제발 개선해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글에는 좋아요가 별로 안 달려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분들하고 이용객하고의 어떤 소통의 단절,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어떤 공감을 못해주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구미시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버스 개편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일단 버스 대수 자체를 늘린 것은 시민 입장에 좋아요. 왜? 버스 배차 간격이 줄어드니까, 버스가 자주 오니까. 그리고 선산 쪽에 있는 버스들과 수전 마을이라고 선기동 쪽 안쪽에 들어가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버스를 한정면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한정면에 관한 건 아마 좀 이따 강사님께서 좀 약간 노선권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실 건데,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시간 버스 위치가 이제 초점레이스 제품이 도입이 돼서 카카오맵을 켜고 구미시 지도를 딱 켜면은 버스가 이렇게 꼴꼴꼴꼴 지도기로 실시간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 시스템 도입됐고, 대중교통과에 교통을 전공한 임기적 공무원이 채용이 돼서 그분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잘했고,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2년마다 순환을 하다 보니까 대중교통과에 왔다가 인동공사무소 갔다가 환경과 왔다 이러면은 전문성이 없어지거든요. 이런 문제 해결하려고 한 거 잘했고, 또 구미시에 양사가 있는데 양사구나 2개 회사하고 차고지가 한 곳에 몰려 있습니다. 구미역 뒤편에. 그러다 보니까 인동이나 산동 쪽에 노선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번에 5공단에 신규 버스 공영차고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지금 계속 수립하고 이제 부지도 도입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잘했어요. 잘했는데 못한 것도 있죠. 노선을 그대로 90년대 만들어진 노선에 그대로 진차하고 있으니까 체감을 못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신도시. 제가 인동을 신도시라고 불러야 되는지 아직도 자료가 안 되는데, 인동이 아직도 버스가 부족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노선들 다 꾸불꾸불하고, 과거 노선들. 그리고 양사가 2주마다 모든 노선들, 자기네들의 노선이 이제 각각 있을 거 아니에요? 그 2주마다 교대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버스 기사분이 상당히 힘들어하죠. 버스를 이 노선을 한번 운행했는데 2주 뒤에 또 새로운 노선에 가서 외워야 해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공식적인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가 없고, 솔직히 임기적 의원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사실 무슨 일을 하시는지 솔직히 말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 분이 있고 없고의 정도의 차이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계획에 보면 이상한 신규 노선을 계속 안 그래도 노선이 많아서 죽겠는데 버스들 노선 못 외우겠는데
이거 5월에 만든 신규 노선입니다. 사실에서 구역에 출발해서 터미널로 들렸다가 저기 시민운동장으로 들렸다가 1분간 작게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노선인데 보이시나요? 이거 교통카드 티켓과 시스템 다 가져온 건데요. 일요일날, 목요일날 보이시나요? 하루에 5번 운행하는 건데 일본은 하루에 7번 그러니까 한 번 운행할 때 한 명, 2명 탄다죠. 심지어 한 명도 안 타는 경우도 있죠. 평균을 내니까. 이런 노선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루에 5번 운행하니까 7명, 8명밖에 못한 거 아니에요? 버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내버스라는 게 못해도 20분마다 한 번씩 와야 뭘 타든 말든 하지. 국민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5번 운행하는데 이거 어떻게 시간 맞춰? 근데 보도자료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저는 구미시가 혁신한다는 보도자료를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보는 거예요. 정말 언론 프레임을 채웁니다. 진짜 뭐 스티브 잡스 하면 맨날 혁신하죠.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 들으시면서 질문 내용을 미리미리 메모를 해주셨다가 이렇게 간략하게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오늘 서울에서 또 멀리서 정책센터장님이 또 인사재 센터장님이 또 와주셨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또 늦게 와주셨기 때문에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되게 부담스럽네요. 저를 불러주신 분이 제가 속한 자체 이름도 잘 못 외우시고 이 강연을 과연 잘 마칠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사실 버스 이야기를 하러 온 거 맞고요. 그리고 이 버스 이야기 특히 넓게는 이제 교통과 관련된 이야기는 재밌게 하려면 또 한없이 재밌는 소재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교통이야말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매일매일 겪는 경험들이 축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격가지로 좀 가게 되면 저는 사실 이제 청소년들하고 버스 이야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청소년분들하고 버스 이야기는 진짜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는 버스가 거의 유일한 통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얽혀있는 얘기를 하면 굉장히 재밌고요. 실제로 한 지역에서는 그 고등학교에 있는 그 영상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친구들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모은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정말 깔깔깔대면서 웃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의 킬 포인트는 뭐였냐면 그 이야기를 우리가 되게 즐겁게 보잖아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봤으니까 막 즐겁게 보고 와 이쪽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제 뒤쪽에 앉아 있었던 그 자리를 개최했던 지역의 시민단체의 회원분들이 이렇게 둥절해하면서 야 너네 저랬어? 너네 저랬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경험의 층위가 달라지면 같은 지역에 있어도 청소년들이 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전혀 체감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단적으로 뭐였냐면 어떤 문화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그 읍내에 있는 친구네 집에 가서 잘 수밖에 없는 조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딱 그 얘기를 듣는 그 부모 입장에서는 딱 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아빠한테 얘기하자면 스포가 될 텐데 그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쉽게 나올 수 있지만 청소년들한테는 그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냐 내가 가는 데를 부모한테 일일이 알려가면서 다닐 청소년기를 보내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청소년기에 내가 어디 다닌다는 거 다 말하고 다니신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그렇게 다니고 싶은데 이 교통이 불편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교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첫 번째는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재조직할 거냐, 그러니까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경험을 어떻게 조직할 거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책은 이쪽에 방향을 합니다. 교통정책은 기본적으로 광역에서, 그러니까 전국 시작하고 전국에서 광역으로 조직을 하고 다시 그 광역에서 핵심 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번역의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내부 교통수단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즉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수렴하는 형태의 그 교통정책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수준에서 교통정책을 얘기할 때는 대부분 철도 어떻게 할
거냐, 지하철 어떻게 할 거냐, 광역철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단 가장 가까운 교통수단은 다릅니다. 왜냐면 일단 집 밖을 나오잖아요. 그럼 뭘로 나오죠? 차를 타고 집 밖을 나오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다 이제 걸어서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당장 만나는 이 보행로, 그 다음에 가로 환경,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와닿는 교통의 인프라가 되는 거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지하철로 연결되고, 철도의 경우에는 정말 띄엄띄엄 타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토부라고 하는 데에서 소위 OD 조사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지, 종착지 이 데이터를 만드는데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군 지역이든 서울 같은 대도시 지역이든 어디든 다 똑같이 하루에 발생되는 이동량의 절반 이상은 다 자기 생활권 안에서의 이동입니다. 근데 더 좁게 얘기하면 군 단위는 절반 이상이 면 안에서의 이동이 과반이 넘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동에서 구 단위 범위, 그러니까 한 두세 개 동을 포함하는 요 단위에서 하루의 이동의 한 50% 이상이 다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버스로 따지면은 정류장이 한 4개, 5개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하루 일상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통정책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단거리 이동, 10km 이내에서의 단거리 이동 이런 것들이 별로 고려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규모도 너무 작고 티도 잘 안 나고 그러니까 이제 궤도 중심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버스라고 하는 거는 좀 이중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떤 시민들한테는 버스는 안 보이는 교통입니다. 그러니까 자가용으로만 도로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버스라고 하는 것은 교통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도로 위에서 경쟁하는 어떤 차량으로 보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한테는 자가용은 그냥 쇳덩입니다. 저한테는 버스가 운전면허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도시를 경험하고 있지만 어떤 방식의 이동수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 도시의 이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말랑말랑한 이야기로 이렇게 들리겠지만 이걸 조금 더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교통정책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버스와 관련된 거버넌스에 상당히 많이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겨요. 이게 왜 말이 안 통하지? 하면 제가 이제 치트키처럼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이 회의에 버스 타고 오신 분? 그러면 한 10몇 명 있는 데에서 딱 2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게 되죠. 이래서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러니까 도로를, 이 교통환경을 누구의 시선에서 보는지 이런 것들의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통정책의 거버넌스에 있어서 버스를 운전하거나 혹은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거버넌스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그 버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그 회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버스를 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시민이 50% 정도는 돼야 버스 정책 시민 기부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시민들은 어쨌든 세금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버스 운영에 이제 기여를 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을 뺄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버스를 주 교통수단으로 하는 시민들이 과반 이상이어야 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청소년들이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교통수단의 선택이 강제되잖아요. 이분들은 면허증을 딸 수 없는 연령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통수단이 강제되는 이런 시민들은 당연히 정책에서 굉장히 우위를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어디도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교통과 관련된 무슨 거버넌스 및 토론회니 뭐 할 때 청소년이 초대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보면. 왜냐하면 청소년들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게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결국에는 이 경험들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교통체계를 바꾸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교통체계는 1923년도에 조선총독부령으로 조선자동차사업령 이런 거 하는 게 만들어진 체계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버스 시스템은요 100년이 넘은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그 조선총독부의 령이 1963년도에 그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버스 시스템, 이 사원 면허 방식의 버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이 넘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 바꾸기가 쉽지 않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게 좀 바뀔 수 있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준공영제라고 불리는 버스 재정 지원 구조 자체가 한계에 왔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게 강고하게 유지됐던 것이 어디서 흔들리고 있냐면 외부적으로 놓고 보면 사모펀드와 같은 외부 자원들이 이 버스 업체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지금 5급 3층이니 뭐니 하면서 정부 주도로 지역의 교통 체계를 구상을 할 때 정확하게 과거에는 초광역권 교통망 계획 이렇게 불렸던 것이 지금은 어떻게 불리고 있냐면 초광역권 대중교통망 계획이라고 해서 그게 가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시외버스, 고속버스와 같은 그 광역 지역에서의 급행 노선과 관련된 논의가 오히려 주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시스템이 앉힐 수 있는 지금 운영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현행 버스 운영 체계라고 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시점이 오긴 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지지난주에 이제 국회에서 운수사업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를 했는데 그때 가장 유의미했던 것은 국토부도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경상도 지역의 경우라면 무상교통등과 같은 이런 그 무상교통 정책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도 있고요. 그런데 무상교통이 확대될수록 저는 현행 운영체계의 모순이 더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그 모순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렇게 가소성이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바꾸면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시기는 분명하다. 근데 문제는 이게 플라스틱을 녹여서 뭔가 이렇게 조작을 할 때 그 조작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면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플라스틱은 그 전보다 더 딱딱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가소성이 오는 시기에 제대로 쪼글딱쪼글딱거려서 변화를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경화된 시기, 더 딱딱한 시스템의 시기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가소성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언제든 바뀔 수 있어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타이밍을 좀 잘 잡아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이 버스 체계를 볼 때 저는 이제 기준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와 관련돼서는 모두 다 한마디씩은 할 수 있는 주제인데 모두 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즉 서로 같이 공감하는 어떤 그 내용이 없는 주제가 또 버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구나 다 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거랑 같나? 이게 되게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겉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약간 기준점으로 서울시의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기준적으로 제시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현행 버스 체계의 가장 원형이 되는 모델은 서울시의 버스 준공영제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는 준공영제 안 하는데 라고 여기시겠지만 뒤에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국에서 준공영제 모델로 운영하지 않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준공영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는 노선 운영의 적자를 보정하는 방식에서 지금은 회사 법인, 그러니까 즉 회사의 영업 손실을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공영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 어디를 보더라도 다 개별 노선당 정산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영업 손실까지도 포괄적으로 정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공영제가 가장 일반화된 하나의 버스 운영 체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서울시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조금 기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현재 버스 노선의 최적화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 2024년 이게 그 8억원짜리 연구 용역입니다. 이게 1000쪽이 넘는데요. 500쪽 앞에는 대한교통학회라고 하는 데에서 만들었고, 이 뒤에 500개는 한울회계법인이라고 하는 회계에서 법인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앞부분에는 운영체계 관련된 것, 뒷부분에는 재정구조 관련된 걸 분석했던 이 보고서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운용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현재 버스 노선의 최적화가 어렵다라는 이유는 협약서 방식으로 중고용제에 도입이 됐기 때문이다. 이게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 보고서에서 나온 답입니다. 그러니까 민영제 하에서 현재의 운영체계, 즉 중고용제를 운영하는 방식은 다른 법적인 계약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고 협약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협약상 노선을 공공이, 그러니까 즉 서울시가 임의적으로 최적 운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국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돈을 제일 많이 주잖아요. 그렇게 돈을 많이 주는데도 노선을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못한다. 두 번째, 서울시가 만드는 표준 운송 원가가 실제 원가를 검증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신뢰하기 어렵다. 이건 제가 얘기할 게 아니라 회계법인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 하실 텐데, 현재 매년 용역을 해요. 표준운송 원가 산정과 관련된 용역을 하는데, 이 표준운송 원가라고 얘기를 들으면 마치 그 원가가 실제 버스를 운영해오고 거기에 나오는 기름값,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하는 것 같잖아요. 이를테면 제조업의 원가는 뭐죠? 원재료 비용의 합산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제가 휴대폰을 만든다, 휴대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유리 이런 것들에 대한 원재료 가격의 합산으로 이 원가가 만들어지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표준운송 원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버스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비용을 갖고 만드는 걸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운송 원가상의 이 원가 개념은 뭐냐면, 실제로 버스 운영 회사가 지출한 돈을 원가로 가정하고 만든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소매사가 판매하는 가격을 원가라고 간주하고 계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걸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 버스를 굴려봐야 해요. 근데 실제로 버스를 굴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버스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자체 중에서 그런 걸 검증할 수 있는 버스를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표준 운송 원가라고 하는 것은 회계사들의 퇴익을 위해서 각 버스 업체의 실제 산 내역을 받아서 그것을 평균화하거나 가중치를 두어서 재계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즉 회계적 원가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버스를 운영하는데 얼마가 드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만들어진 표준 운송 원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게 요 두 번째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이 버스는 기본적으로 운행을 하는 것에 비례해서 비용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운행 거리당 원가 방식으로 바꿉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산 방식은 대당 정산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한 대가 1km로 운행할 수도 있고 10km로 운행할 수도 있다면 이게 대당 정산 방식이라고 하는 건 좀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모든 버스가 몇 킬로를 다니는데 기름을 얼마큼 썼고 정비는 얼마큼 했고 이걸 해서 소위 킬로당 단가 방식으로 이 단가를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게 킬로당 원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키우던 원가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배당 원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 준공영자에서 노선 조정권을 사실상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연구 보고서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조정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노선 구조, 노선권이라고 하는 그것의 그 법적 형태라고 하는 게 실제로 서울시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2024년도에 나온 용역 보고서의 주요 골자입니다. 이제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자, 서울시 담당 부서의 공무원만, 버스 담당 공무원만 10명이 넘습니다. 네, 버스 부서 공무원만 1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를 2004년도부터 했으니까 22년째 버스 준공영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노출이 많이 됐습니까? 들여다보는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근데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저는 만약에 이제 전주나 뭐 이런 데 가고 또 얘기를 해요. 와, 우리 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시 그 이후에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운영할 수 있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 공무원이 몇 명인데요? 주무관 한 명, 뭐 과장 팀장 있지. 여기 10명인데도 이 정도인데 한두 명으로 하실 수 있다고 자신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정도 되는 지방행정기구에서도 버스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전 전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현재의 버스를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연구, 뭐 8억 원짜리 연구를 하고 뭐를 하고 하는 이 기관에서도 현재 운영 시스템을 개입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도대체 무슨 배짱이 있어서 버스를 잘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게 공무원 개인의 역량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 지역의 버스 회사 사장님은 정말 천사이신 건지 진짜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얘기 드리는 건 이제 이런 공방을 좀 펼쳤는데 저희가 공방을 펼쳤는데 첫 번째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승객이 많이 줄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금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맞긴 한데 근데 그건 같이 비교를 해야죠. 다른 교통수단하고 같이 비교를 해야 됩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의 승객 회복률하고 버스의 승객 회복률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놓고 보면은 왜 버스에 대해서만 재정지원금이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냐라고 하는 것은 증명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배당 수준도 굉장히 늘어나는데 중요한 건 이 기본 이윤, 그러니까 표준으로서 원가상 기본 이윤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산을 해보면 581억을 배당합니다. 더 많이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즉 원가에서 좀 땡겨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버스 교통사고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서울시가 주장했던 버스 준공영제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 문제입니다. 사모펀드와 관련돼서는 그냥 결론이 이겁니다. 법적 규제 불가능하다. 수혜자의 적용 불가능하다. 사모펀드가 진입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모펀드가 팔고 나가는 것을 억지로 막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이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여서 그것만 지금 막고 있는 상태이지 사모펀드가 추가적으로 진입하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정산 방식을 볼 건데 이게 어떻게 정산이 되는 거냐면 되게 간단해요. 버스 운영 비용, 버스 요금 수입. 그래서 요금 수입을 운영 비용으로 빼면 나머지 적자분이 생기죠. 이 적자분을 갖고 총액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것들을 협상을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이 비용이 제대로 지출된 거 맞아? 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는 것을 기대하죠. 근데 이것을 따져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회사에서 제출하는 자료는 회계 자료 하나입니다. 회계 자료. 그러니까 즉
실제 지출했던 것을 회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걸 적자를 산정해 갖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 이제 조그만하게 한 100만 원짜리 보조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우리 보조 사업할 때 어떻게 그 지출 증명을 하죠? 뒤에 영수증 붙이죠. 그렇죠? 영수증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수증이 없습니다. 그냥 회계 자료를 보고 그거를 비용이라고 간주해서 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만약 이걸 검증을 한다 그러면 실지출 내역과 그다음에 영수증과 통장과 이런 것들을 다 봐야 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 비용과 요금 수입을 감안하는 이 나머지 차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버스 업체의 요구액이 되는 거고요. 이 요구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버스 업체 간에 내고를 하는 거죠.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리가 됩니다. 만약에 정확한 비용이 추산이 된다면 이런 총액 방식의 내고는 불가능할 겁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500억이라고 해보죠. 500억 업체가 던지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는 400억. 진짜 이렇게요. 그래서 450억.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너네 비용도 정확하고 요금 수입도 정확하다면 그게 깎을 수 있는 게 말이 돼?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깎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잘 추산하는 비용이라면? 왜냐면 이미 쓴 돈이라는 뜻인데. 근데 그게 총액으로 그렇게 내고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50억, 오케이, 450억.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런 이유가 결국에는 여기에서의 버스 운영 비용의 정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불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구미시 재정지원 조례인데 여기 보면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 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 경비는 뭐냐면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낡은 차량의 대체, 버스 교통 체계의 개선 등등등에서 7가지 항목이 이 금액 하나에 다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총 경비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검증을 한다 그러면 이 총 경비는 이 7개 항목으로 분해를 가능해야 할 겁니다. 이 분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예산서의 세부 항목들을 다 뒤져보시면 이 7개로 분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잘 안 맞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정확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금이라고 말하는 돈과 예산서상의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하는 항목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요게 굉장히 미스터리입니다. 굉장히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매 같은 경우도 이게 총 경비로 지급하고 요청 요구를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개별 항목들을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저 조례의 1호에서부터 7호에 해당되는 각 호별 신청 금액 혹은 요구 금액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 왜 총 경비라고 했을까? 돈을 감추기가 더 좋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재정지원 조례인데 이거 나 비밀은 알았습니다.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그래갖고 제가 이걸 열심히 뒤져갖고 없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그 사무처장님이 시의회에 공개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또 시의회에 가서 막 뒤졌는데 거기서도 못 찾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조례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단 저는 제가 만약에 평범한 시민이라면 시 홈페이지에 가서 그거 어떻게 찾을까요? 검색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통합 검색창에 쳐본 거예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떠나서 일반 시민들이 과연 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거 뭐지?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공영제를 표방하든 중공영제를 표방하지 않든 간에 전국에 있는 버스 시스템은 사실상 중공영제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구미시 재정지원 기준이거든요. 2025년. 여기 항목 중에서 적정 투자 보수라고 하는 게 보이시나요?
그거 재무제표 보시는 분이나 혹은 이제 주식 투자 좀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개념인데 이게 이윤입니다. 이윤. 그러니까 이 적정 투자 보수라고 하는 개념은 대부분 이제 공공 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산정할 때 나오는 건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 만든 인프라로 이걸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투자하는 자가 기대하는 일종의 보수액, 즉 이 자본 투자에 따른 이윤에 대한 적정액을 우리가 투자 보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즉 이거는 중고용자에서는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기본 이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는 한 이것은 준운영제형 재정지원금. 그러니까 구미시가 명시적으로 준운영제를 표방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표준 운송 원가의 항목들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준운영제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이윤 보장도 그렇지만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 감가상각은 되게 이상한 게 있는데 이건 경영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왜냐면 감가상각은 사업자 부담이 기본입니다. 왜냐면 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산 물건이 남는 것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원가로 보존을 해줘요? 그럼 이건 누구 거다? 그럼 이거는 감가상각을 내는 쪽의 것이죠. 그렇죠? 원리적으로 보면 감가상각을 다 내는 측이 나중에 이거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게 상식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감가상각은 구매 가격을 연환해갖고 쪼개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치가 0이 되면 판매 이거는 그냥 가치가 없는 것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저 버스 판매 권한이 민간 사업자에게 있어요. 근데도 감가상각을 보수를 해준다니까요.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뭐 기타 관리비 이런 거, 영업 외 손님 이런 거 여기 다 뭐냐면 버스 운영에 따라서 나타나는 비용이 아닙니다. 영업 외 손님이라고 하는 건 무슨 개념일까요? 여기서 영업이라고 하는 건 교통사업을 얘기합니다. 그럼 영업 외는 뭐죠? 이 회사가 딴 거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딴 거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항목까지 원가에 다 들어간다니까요. 다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기존에 90년대에 있었던 적정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이라고 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기업의 경영 자체를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보장을 해주냐?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해주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버스 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우월적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노선을 만들려면 만들어야 되고, 왜? 어차피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운영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현행 버스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공공이 민간 업체의 모든 경영적 부담을 다 책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공이 버스 운영과 관련돼서 버스 서비스와 관련돼서 그 권한을 극히 행사하기가 어려운 구조. 이게 현재 운영 구조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운영 시스템이 뭐냐? 되게 모호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안전민영제의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노선 하나에 버스 회사 하나가 들어가는 건 이상해요. 어떤 노선의 경우에는 경쟁적으로 버스 회사가 노선을 넣어서 사실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그게 완전 그러니까 자유경제 형태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노선을 제한한단 말이죠. 그럼 그 노선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공급 사업자가 다양해야 돼요. 여기 보통 이제 그렇게 독점하는 경우에는 공공 독점 요 모델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버스 사업자는 민간인데 사실 노선은 독점하고 있고 그다음에 규제는 많고 그리고 보조금은 누구에게 언제나 주고 이런 방식으로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되게 이상한 버스 운영 시스템입니다. 이상한 버스 운영 시스템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019년, 18년부터 해외 도시에서 그 그린 뉴딜 이런 것들이 막 활성화됐던 때가 있었어요. 그린 뉴딜 정책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었어요. 그때 교통 부분에서 그린 뉴딜의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버스 시스템을 혁신하는 거였거든요. 버스를 되게 촘촘하게 내는 거였어요. 많이. 근데 그 당시 나왔던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에는 버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 정책에 그 전기차 공급 빼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공 정책의 영역에 버스가 들어간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되게 이상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만든 표입니다. 이를테면 운영 체계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소유 구조입니다. 왜냐, 그 회사가 누구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회사에 그 공장, 기계, 그 다음에 노동자들 다 누가 고용하고 누가 책임지는지를 갖고 운영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저는 버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노선권, 차량, 고용주, 민간회사가 하고 있으면 그거는 민영제죠. 민영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준공영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재정 지원을 좀 하고 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얘기하는 노선 설제의 경우에는 뭐냐면 노선은 공공소유인데 차량하고 고용만 민간이 갖고 들어오는 걸 우리가 노선 이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운영은 차량하고 노선은 공공인데 고용만 민간이 갖고 들어오는 이걸 위탁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 형태로 놓고 보면 결국에 이런 운영 형태의 차이는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 자산이 누구 거냐에 따라서 구분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용제니 민영제니 뭐니 아무리 개념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어도 결국에 노선권과 차량과 고용이 민간회사가 처분할 수 있고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으면 그건 민간회사입니다. 이건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중고용제 버스들이 사모펀드로 어떻게 팔려나가겠습니까? 다 그 개별 버스 회사들이 처분권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민영제인 거죠. 근데 민영제인데 공공의 재정 지원을 주는 방식이 차이가 나는 것들입니다. 과거하고 다르게 좀 차이가 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운영 체계 문제를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거 뭐 이찰제니 뭐니 이런 껍데기 말고 이찰제를 하려면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찰제를 하려면 최소한 노선권을 갖고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이제 사무처장님이 한정면허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분이 좀 주요했다고 보는 이유가 이 노선권을 떼는 방식이거든요. 한정면허라고. 왜냐하면 한정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면허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개별 회사에게 막 종속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최소 입찰 방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특징들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윤 보장형 민영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앞에 얘기가 이제 좀 개념을 잡는 방식의 얘기였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버스 운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저희가 경실련하고 작년 11월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요 똑같은 항목에 대한 자료 청구를 했고요. 그래서 준 자료입니다. 저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왜 이걸 강조드리냐면 또 이제 지역에서 보실 때 약간 틀린 숫자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사람은 아니다. 이러면 준대로 쓴 거냐. 특징이 뭐냐? 버스 업체 큰 데가 없죠. 저희 이제 3개. 아마 기존에 있던 회사가 나는 거겠죠. 왜냐하면 차량 대수나 이런 특징이 차량 대수는 늘어나는 걸 확실히 눈에 띕니다. 아까 이제 증차 잘했다 라고 하는 거 그게 아마 그런 거 같고. 근데 흥미로운 건 이거 등록 차량과 운행 차량에서 똑같다라고 하는 건 좀 신기한 구조이긴 해요. 저는 이걸 쓰시는 분이 저 차를 잘 모르셨던 거 아닌가? 라고 싶긴 한데 그게 아니면은 정말 저렇게 일치시키는 건데 그러기 좀 힘듭니다. 왜냐면
그럼 예비 차량보다 운행 차량을 넣은 걸까? 뭐 이런 생각을 막 했는데 보통은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그렇고요. 노선수 이거 재밌죠. 한 2024년에 214개였다가 2025년에 이제 84개로 줍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노선 개편이 되고 있다는 의미가 아마 저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노선 개편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정류장수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957개.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어떤 특징이 보이나요? 버스도 늘었고요. 버스 차량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노선도 늘었고요. 노선은 줄었죠. 하지만 정류장 수는 늘었죠. 그러면 어쨌든 물리적으로 놓고 보면 버스의 공급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건가? 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걸 같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운행거리라고 하는 데이터를 넣으면 조금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운행거리가 좀 늘기는 했지만 그 2023년까지의 내용만 놓고 보면 어떤 특징을 볼 수 있냐면 노선은 늘고 정류장 수는 느는데 만약에 운행거리가 정체되거나 줄어들면 버스 서비스의 질은 낮아진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운행거리가 똑같은데 정류장 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더 자주 쓴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버스가 더 자주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버스 속도가 뚝뚝 떨어집니다. 버스 속도가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버스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냥 버스만 타면 지각이거든요. 그래서 정류장 수가 느는 게 정말 좋은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 차량이 도심에 운행할 때 최소의 속도를 보장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버스 정류장을 막 남설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운행거리가 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늘어버리는 큰 문제죠. 승객 수의 경우에는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2013년, 2024년 경향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저 정도까지는 좀 회복이 되지 않나 싶은데 2019년 대비로 보면 너무 많이 떨어진 거고요. 그리고 운송 수입액 같은 경우는 그래도 1.5에서 한 1.4까지는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승객이 준 것에 비해서는 운송 수입액의 회복이 더 빠르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타는 사람이 더 부담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게 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 부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재정지원금의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는 뭐냐? 전체적으로 버스 서비스의 질은 떨어졌고, 그리고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요금 부담도 커졌고 재정 지원의 부담도 커진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버스 시스템이 약간 이렇게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경향성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완전 극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전에는 이게 잘 감춰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승객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이 모순이 확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비용 서비스 구조로 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게 보내주신 자료인데 제가 이거 보면서 좀 재밌었습니다. 이게 왜 재밌냐면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2024년도에 버스 손실보상금 예산으로 6만, 10만, 10억, 80억을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80억을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세부 지출 계획을 만든 건데 거기에 보면 기지급액 2022년, 2023년 합계 2023년 손실액 2023년 손실분 지급액 2024년 손실분 지급 가능액 이렇게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 편성한 80억의 재정지원금을 주는데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치의 손실지원금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에 지급 가능한 액이 18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80억을 편성했는데 24년도에 지급할 수 있는 돈이 18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앞에 2023년 손실액을 주고 나면 남는 돈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산을 편성했는데 옛날에 줘야 될 돈을 늦게 주느라고 오늘 또 올해 또 줘야 되는 돈을 또 내년으로 넘기고 또 내년으로 넘기고 이게 눈덩이처럼 계속 돌아가는 구조인 겁니다. 근데 예산 구조로 놓고 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예산을 집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거면 작년도까지 지출했던 손실액에 맞춰서 그냥 예산 편성해서 그 돈만큼 딱 주고 털고 그 다음에 와서 딱 털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중간중간에 이 숫자를 계속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전년도 손실액을 그 다음 년도 예산을 계속 딱딱 터는 방식으로 가요. 그러면 예산적으로 되게 깔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3년치를 질질 끄는 방식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 사이사이에 이 숫자가 바뀌는 부분을 누구가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요. 80억이라고 하는 게 실제 2014년도에 손실액인가요? 아닙니다. 80억 예산 편성을 할 때 집행부가 의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의원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 80억 2023년도 손실액 전체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2023년 미지급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80억이 2023년 손실분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주는 것도 아니고 2024년도에 그래서 18억만 주잖아요. 그럼 나머지 차이는 또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2024년 손실 추정액을 지금 추정을 어떻게 하고 있죠? 100만, 1000만, 10억, 10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23년도에는 55억이었는데 1년 만에 100억을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바닥 정도 되는 이 표 하나가 이해가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아니 한 번에 주면 되는 걸 뭘 저렇게 끊어먹고 주고 난리야. 근데 그것도 다 못 주니까 그럼 저것도 2025년 예산으로 다 넘기겠네. 근데 그 넘기는데 2024년 손실 추정액이 100억이야. 2023년에는 55억이었는데 뭐야 1년 만에 40억이고 이게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심의할 수 있었을까? 이거를 심의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심의를 할 수 있었을까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시 그 심의위원회도 들어가고 지금 경주위원회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랑 비교를 하면 최악입니다.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 내역이 있어야 돼요. 내역도 없어요. 그냥 100억 추정. 아니 저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추정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이제 성의를 보이면 이런 거죠. 2023년 대비 승객 수의 감소가 10몇 프로 예상, 뭐 유류가 등 뭐 물가 상승 5.8% 고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라도 성의라도 보여야 수 100억 그렇게 추정이 저게 뭡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되게 무능하구나. 죄송하지만 되게 무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그 아까 전문가 모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아마 이걸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이 설명 자료라도 좀 잘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개 업체의 지출인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보면 운전직 인건비를 놓고 보면 크게 차이가 없죠. 일산교통이랑 국민버스가. 그러면 저건 뭘 얘기하냐면 고용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직 인건비의 차이가 별로 안 나겠죠. 그럼 수준을 내려서 연료비를 한번 보시죠. 연료비도 4052, 4040이니까 각 2개의 업체의 총 운행거리도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크게 차이가 나면 운행 거리의 차이가 되게 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고용되어 있는 운전직 노동자의 수, 그
그다음에 연료비의 지출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거의 비슷한 규모의 버스에서 두 개라고 하는 걸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크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은 뭐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차량 대수 영업거리 이렇게 타는데 임원 인건비, 관리직 인건비, 경제 부담금, 기타 운영비 이런 데서 차이가 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 검증을 해야 되는 대상인 거죠.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사한 양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두 개의 업체가 원가상의 항목에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분명 어딘가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를테면 관리직 인건비를 놓고 보면 구민버스와 일선교통 사이에 관리직 숫자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렇게 숫자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비목적, 그러니까 이 버스를 운영하는 데 직접 연관되어 있는 관리직 수가 부풀려졌다는 얘기로 추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민버스는 주정부 갖고도 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가 무슨 부신 관리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여기가 과잉 관리를 하고 있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화가 돼야 되는데 그 임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구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사실은 표준화가 되는 것이 맞는데 현행 표준 운송 원가는 저런 것들을 못 잡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요구한 것을 학계를 한 다음에 이 버스 회사들이 구미만 다니는 건 아니니까 이제 구미의 퍼센테이지 78.21을 딱 잘라서 그만큼을 지금 재정지원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아무리 봐도 회계성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는 조금 왜냐면 저게 너무 눈에 띄는 차이들이 보여서 운전진 인건비나 연료비에서의 차이가 좀 크면 좀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차이가 나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참고 삼아서 제가 좀 더 자료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게 서울시 거다 보니까 이걸 검증한 건데요. 그다음에 감사원이 이게 정비비 관련돼 갖고 검증을 한 건데 키로당 단가하고 실제 지출 키로당 단가하고 비교를 했더니 이만큼씩 안 될 거라고 하는 게 드러난 거고요. 그리고 큰 업체가 규모의 경제가 되면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버스 업체 쪽의 주장이긴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시 업체들의 그 데이터를 만드는데 운행거리로 키로당 지원 비용하고 이렇게 만든 건데 동아운수 같은 경우가 노선 중에서 승객이 가장 많은 그런 거 하고 있고 경성운수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규모의 경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량도 많고 운영대수도 그 운영 노선도 많고 하는 업체가 키로당 단가가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특히 버스와 같이 단순한 인프라를 운영해갖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 인프라의 총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 낮아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중공영제 하에서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공영제 하에서는 업체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관련되어 있는 단가가 올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훨씬 더 시장의 지배력을 통해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더 커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앞서 말씀드린 그건데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놓고 보면 유가보조금과 적자보조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를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편성하게 되거든요. 근데 왜 이 운수업계 보조금이 중요하냐면 이게 재정사업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보조사업 평가를 하지 않아요. 우리 그 보조사업 해보신 분들 아시죠? 보조사업 평가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거 C2 하면은 다시 또 참여도 못하고 뭐 이런 거
근데 운수업계 보조금 항목은 아예 보조사업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산도 불필요하죠. 근데 유가보조금과 적자보조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항목만 저걸로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이런 거죠. 버스 회사에 주는 재정지원금 중에서 적자보조금과 유가보조금, 그러니까 특히 이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유가보조금만 빼면 나머지 돈이 적자보조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위 구민시가 버스 업체에 주는 재정지원금은 이 돈이랑 같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서상에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다 긁어내서 그걸 합산한 다음에 거기에 유가보조금을 빼면 그 나머지가 그 적자보조금 명목으로 주는 돈일 거잖아요. 그럼 이 돈이 재정지원금이라고 부르는 돈하고 같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 지방재정 영감하고 정부의 총을 통해서 한 건데 저희가 질문을 저 위에 거는 어떻게 질문한 거냐면 구민시가 버스 재정지원금으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얼마를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버스 재정지원금 지출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건 뭐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편성된 항목입니다. 차이가 나죠. 운수업계 보조금이 훨씬 더 큰데 여기서 만약에 이 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곳에서 저 100억이 유가보조금이 100억 정도라면 대략 얼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결성서를 다 뒤졌는데 유가보조금 항목을 못 찾았어요. 이게 검색이 안 돼서 분명히 있긴 할 텐데 이게 PDF가 검색이 잘 안 되는지 검색이 잘 안 돼갖고 못 찾았는데 그래서 이 차익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그러니까 지역에서 만약에 그 단체에서 조금 본다라고 하면 저는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하는 예산 편성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 내역 전체를 요청을 해서 그것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편성될 수 있는 것인지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에 의해서 운수업계 보조금 두 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하고 적자보조금. 적자 노선에 대한 보전입니다. 이 두 개만 운수업계 보조금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지역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 있습니다. 피복비, 운전기사 피복비, 운전기사가 해외에 연수 보내는 거.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 시설 개선, 이런 거 있죠. 버스 내에 공기청정기 달아주는 거, 이런 것도 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넣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다 보조 사업으로 가야 돼요. 경상력 보조로 가서 혹은 자본 보조로 가서 나중에 그 정산을 다 받아야 합니다. 어떤 업체, 어떤 공기청정기를 달았는지 그걸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버스 회사에게 돈을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에피소드 같은 건데 우주였나? 지난이었나? 아무튼 그 지역에서 그랬던 거죠. 왜 버스 정비를 제대로 못합니까? 그랬더니 버스 업체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 버스 정비를 하려면 그 바닥에서 이렇게 쭉 올려갖고 밑에 이렇게 하는 그런 걸 해야 좀 간이 정비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계가 망가져갖고 우리가 정비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에서 몇 억을 들여서 그 기계를 사줬대요. 그러니까 기계 물기를 줬대요. 이제 그 다음에 지역 언론사나 담당 공무원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야, 작년에 그 정비기계 사줬대는데 실제 샀는지 확인했어요? 아니? 그걸 구매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있나요? 우리 모르죠. 왜냐면 그 정사는 우리가 없다 보니까 그걸 실제 구매했는지에 대한 증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그랬어요. 설마 띵거 먹었겠어요. 그냥 중고를 샀겠죠. 사긴 했을 겁니다. 왜냐면 그 타이어 돌려막고 이런 거 얘기 들어보면 여기 이제 진짜 버스 운전하시는 분도 오셨지만 그러니까 버스 노동조합에서 오셨으니까 그 내용을 잘 알 텐데 사실 이게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게 버스 현장이다 보니까
또 아까 그 차장님 얘기하실 때 그 2주마다 이걸 돌린다고 했잖아요, 노선을. 근데 포항 같은 경우는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기사분들이 매일 아침에 와서 자기가 오는 노선을 확인하는 한 절반 정도 되는 버스 기사분들이 그렇게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에서 만약에 버스 부분을 좀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부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노조가 됐다, 한국노총이 됐다 상관없이 내부자의 그 정보나 내지는 이야기가 없으면 그 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구조를 놓고 보면 행정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너무 안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럼 대안은 뭐냐? 라고 하는 건데 사실 가장 큰 대안은 제가 갖고 있는 대안은 원래 저희 단체는 이제 공영제 좀 강조하는 단체이긴 한데 사실 한 5, 6년 정도 지나면서 그 마음이 조금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패한 공영제를 확인하면서였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역량이 없으면 공영제도 저렇게 말아먹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런 걸 보면서 야, 운영체계가 무조건 선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그래서 약간 중간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법률이나 조례부터 잘 만들어야 됩니다. 좀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가장 원흉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런 논리거든요. 버스는 기본적으로 지방선이고 권한은 이미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졌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의지가 있으면 버스 시스템 다 바꿀 수 있어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역에 있는 공무원분들이랑 얘기를 하잖아요. 버스 업체를 등록할 때 차량 기준이나 내지 이것도 다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있는데 뭐 그래요.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임되어 있다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아무리 면허 취소를 하고 뭘 하려고 해도 소송이 가면 2년이 넘고 이런 얘기가 나요.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현행 버스 업체에 대한 처분 중에서 면허 취소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게 강차입니다. 강차 영향이에요. 실제로 제주도에서 버스 업체 사장이 보조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래서 감차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 피해는 누가 볼까요? 주민들이 봅니다. 주민들이 봅니다. 왜? 어제까지 다니던 버스가 안 다니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페널티가 되려면 공공에서 대체 버스를 넣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업체만 손해를 보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목포시나 내지는 다른 많은 지역에서 다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버스 자산, 버스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민간 회사에 대한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처분권이 없는 행정 권력을 민간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듣죠. 안 듣습니다. 그럼 무조건 소송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처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중앙정부에서 그 차량 최소한 차량은 몇 대 있어야 되고 20대 이상이어야 하고 차고지가 있어야 되고 최소한 정비 뭐가 있어야 되고 조건을 되게 많이 달아놔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버스 사업 등록을 했다가 내가 중간에 차고지를 팔아먹고 뭘 하잖아요. 정비도 외주를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면허가 취소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진입장벽만 높은 거예요. 진입장벽만 높고 한 번 버스 업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서울시 버스 업체 중에서 마을 버스가 최소 5대 이상이어야 마을 버스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데 2-3대만이 갖고 있는 마을 버스 회사가 수두룩합니다. 버스 회사 등록할 때 차량을 빌려와서 5대를 빌려놓고 나중에 영업하면서는 2대를 다시 돌려주고 3대로만 영업하는데 되게 많습니다. 취소가 되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통만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버스 회사가 매각이나 판매가 될 때 이게 시장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주식으로 공모가 되고 이런 방식이 아니어서
그 버스 회사가 어떻게 팔리는 줄 아세요? 사업자들 단톡방에서 팔립니다. 뭐 게시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게 전화해갖고 뭐 파주역에 뭐 누가 이렇게 알아본다는데 뭐 살 생각 있어? 뭐 어디 사장이 뭐 하고 싶다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이 버스 운영 시스템이 이 법률로서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건 이제 위임사고 관련된 거고, 요게 이제 지방선거 때 요구하신 내용이더라고요. 그 노선 전면 보완해라. 그다음에 구미대구 광역버스 도입해라. 근데 사실은 이 광역버스와 관련돼서는 저 위에 거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 5급 3특 논의를 하면서 초광역권 대중교통망의 핵심적인 틀로 초광역 BRT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핵심이 이제 광역버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올 건데, 근데 이게 나쁜 방향으로 가는 건 뭐냐면 기존 업체가 저거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같은 회사인데 BRT 운영 기사 임금하고 시내버스 임금하고 이게 다 달라요. 무슨 도시형 교통 모델 하시는 분들의 임금하고 이게 다 다릅니다. 한 업체인데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어떤 보조 사업에 끼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 임금 구조가 다른, 이 말도 안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걸 만들어질 때 별도의 회사를 만들든지 아니면 공용으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버스 회사들이 되게 이상해져요. 제가 경기도 양주군에 있는 양평군에 있는 버스 회사분들이랑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직급이 아니라 직무가 5개 정도가 있어요. 농어촌 버스, 뭐 농촌용 교통 모델, 뭐 마을 버스, 시내 버스, 이렇게 해갖고 진짜 이 버스 종류만 5개가 되니까 거기 있는 노동자들 임금이 다 달라요. 임금 테이블이 다 달라요. 진짜 웃겨요. 노동시간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항의사예요?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한대. 그러면 누가 제일 유리하냐면 버스 사업자가 제일 유리합니다. 노동자들 그 줄 세우기 딱 좋잖아요. 가장 유리하고 임금 많은데 이렇게 줄 세우는 게 좋아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문제고요. 그래서 그럼 저에 대한 뭐냐? 이거는 첫 번째는 부분적인 공영제를 반드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적인 공영제를 반드시 하자라고 제안드리는 이유는 그래야 민간 사업자들의 버스 업체에 대한 처분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민영제 우위의 버스 운영 체계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버스 자산이 공공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스 업체에 대한 견제와 페널티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저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면 부분 고용제를 좀 하자는 거고, 그리고 재정 지원을 주는 것을 저는 등급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예 흑자가 나거나 흑자가 없는데 우리는 적자만 보존해 주는데, 하지만 운영은 자율적으로 할 거야. 그래, 그렇게 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회사도 되게 영세하고 그래서 운영 지원까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 그럼 일단 노선권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가자. 노선권 내놓으면 왜냐면 경영비용을 대주고 있잖아요. 공공에서. 경영비용을 대주면 자산도 같이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경영비용을 대주는 것을 일종의 거래로 해서 3년 혹은 5년 내에 그 노선에 대해서 전부 순차적으로 이전한달지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재정지원 풀로 아니다. 그러면 최소 3개 정도의 운영 스택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공영제를 좀 두껍게 간다라고 하면 저희 셔틀 방식을 꽂을 수도 있겠죠. 셔틀 방식을 넣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마을 조합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소규모 버스, 한 25인승짜리 소규모 버스 이런 것도 여기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버스는 어떤 거냐면 특정 시간에만 다니는 버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다니는 버스가 아니고 그 특정 시간에만 그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 시간에만 버스를 운전하셔서 그 추가적인 수익을 얻는
그런 부분으로 모델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복합적인 운영 모델로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고민이고요. 현행 법제 하에서도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현행 법제 하에서도 딱히 법률적 개정이 없어도 이 것들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구미시는 버스 준공경제를 하지 않잖아요. 버스 준공경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버스 준공경제처럼 돈을 줄 필요가 없는데 그걸 그냥 임의적으로 그렇게 주고 있는 거니까 그럼 그거를 좀 지원 방식으로 좀 쪼개는 겁니다. 적자 보전만 해주는 방식으로 혹은 뭐 이윤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좀 쪼개서 공동 운영기구 이런 것들을 좀 만들면 어떤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그거 이제 공영제 관련된 내용인데 공영제 관련된 내용은 그냥 딱 그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자. 공영제가 비용이 많이 든다? 실제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데이터를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공영제 운영 버스 회사의 노동자들이 임금을 더 적게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여기 이제 정성군, 그 다음에 화성시, 세종시 이런데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짜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별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공공기관의 직렬은 다른 공공부문의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낮은 지역은 인구 수익이 낮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낮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낮죠. 그래서 사실 공영제가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앞에 보이는 운영 방식에서도, 그러니까 배당 운영 방식에서도, 그다음에 인건비 측면에서도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노선을 인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목포시의 사례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성군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노선을 인수하는 방식도 충분히 사례가 쌓여있다,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셔틀도 가능하다. 근데 이 셔틀이 다른 셔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는 이장 셔틀입니다. 그렇죠? 왜냐? 이 노선을 어떻게 짠 거냐면 마을버스 노선으로 짠 겁니다. 마을버스 노선으로 짜고요. 마을버스 정류장을 억지로 공공시설로 묶은 겁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셔틀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꼼수이고 편법이긴 한데 실제로 이런 셔틀을 운영을 하는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셔틀을 운영했던 결과입니다. 놀랍게도 저 셔틀 노선하고 중복하는 기존 마을버스의 승객 진단율이 아닌 데보다 높습니다. 저희들은 뭐냐면 공공에서 셔틀이 됐던 공영 노선을 운영하면요 전체적으로 승객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 버스업자들이 생각할 때 공공에서 버스를 운영하고 그러면 우리 탈 승객이 절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겠지만 실제로는 전체의 총량을 늘리는 효과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조금이라도 편해지면 자가용을 놓고 나오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기존에 한 번 타던 사람들이 다른 버스를 타거든요. 이 때문에 이 셔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 앞에서 요 셔틀을 타고 나와요. 그럼 집에 갈 때 저 셔틀을 기다리냐? 아니요. 그냥 당연히 마을버스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교통과 관련된, 특히 교통의 전환과 관련된 거는 저는 데이터 기반으로 얘기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조금 미진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사례의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공영제에 관련된 비용, 노선권의 액수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다 있고요.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건 특히 저 같은 경우도 뭐 당진시에서 노선권 그 감정평가했던 평가 보고서도 있고요. 목포시에서 했던 평가 보고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수할 수 있고 어떤 비용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진짜 거버넌스가 잘 만들어져야 합니다. 거버넌스가 잘 만들어져야 되고요.
뭐 노선버스나 노선교통을 할 수 있는 조례 관련된 것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교통정책을 더 오래 보다 보면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효율성의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간선 체계, 환승 시스템 이런 것이 이렇게 좀 멋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꾸불꾸불꾸불꾸불 하는 것보다 이걸 여기서 딱 끊어서 여기 환승 거점으로 방사용으로 쭉쭉쭉쭉 가면 더 효과적이지 않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실제로 많은 지자체에서 소위 지간선 체계를 골가루화하는 환승 시스템 방식의 노선 개편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성공한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시민들은 버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10분이 더 걸리더라도 내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내가 환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면 버스를 내렸을 때 마침 내가 타고 싶은 버스가 왔을 때 나는 환승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이 환승한다고 버스에 내렸을 때 다음에 탈 버스가 바로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때 되면 또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호함을 행정에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서울시의 지간선 체계가 성공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기는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물량을 때려 넣은 겁니다. 67개의 버스 회사들이 물량을 막 넣으니까 딱 내려도 가만히 있다 보면 딱 맞지는 않아도 버스가 한 대는 무조건 와요. 그러니까 타고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물량 자체가 적은 지역에서는 이 환승 시스템이 되려면 다른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관제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2개의 업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구미시 같은 데서 뭘 해야 되냐면, 자, A 버스 그 환승 거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주요 환승 승객들이 많은 그 버스 몇 분 내에 도착하니까 좀 더 속도를 내서 최소 5분 내 환승 시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면 이렇게 정차하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운행 반제가 되면 환승 시스템이 작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운행 반제를 하는 지자체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 정도의 역량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밀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버스의 위치를 추적할 수는 있지만 그게 환승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버스가 바로 떠났네. 이걸 확인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 관제와 관련된 것들이 고민되지 않으면 최종 노선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보통 노선을 짜거든요. 그 전문 업체에서. 근데 저는 그게 시민들의 경험을 통해서 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시뮬레이션 안을 한 달 정도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운영의 행태와 시민들의 이용 행태에 맞춰서 이게 수용이 가능하면 교육을 통해서 수용을 시키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거는 원래 노선대로 불합리하고 다소 낭비적이라 하더라도 원래 노선으로 돌리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확정을 누가 하는 거냐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확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째 버스 노선 갖고 난리잖아요. 근데 반면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빨리 안정화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청주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반응성이 있는 겁니다. 반응성.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범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승을 맞출 수 있으면 환승을 맞추기 위해서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게 아니면 노선을 다시 합쳐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반응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여서,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을 드리는 운영체계의 수용성 범위가 노선 개편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저 2개의 버스 업체가 수용하고 가동할 수 있는 게 노선 개편의 한계라니까요. 그러니까 거부를 넘어서서 하려면 추가적으로 구민시가 버스 운영을 만들어야 되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해 줘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현재 있는 그 노선 이렇게 수십 년 된 거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추가적으로
그 종축이나 내지는 뭐 이런 흥축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둬야 돼, 아니면 순환 노선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 싶으면 차라리 그거를 공영 노선으로 제한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게 더 빠른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버스 업자들이 갖고 있는 노선을 강제적으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들을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려니 차라리 공영 순환 노선을 하나를 신설하겠다. 그래서 시간 버스 10대 사서 그걸 이렇게 뺑뺑뺑뺑 도는 거 하고 거기에 주요 곳에 소위 이제 환승 거점 만들어갖고 이렇게 기존 노선으로 이렇게 태우는 역할들을 하겠다. 차라리 그렇게 설계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정지원금의 투명성은 지방정부의 역량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렸던 버스를 주 교통수단으로 하는 시민들의 정책 참여가 사실은 변화를 가능케 합니다. 이를테면 버스 노선을 개편하고요. 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된 활동을, 캠페인을 버스 이용자들로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수용성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비슷한 게 어떤 거냐면 그 순천인가? 거기서 있었는데 버스 노선 개편을 하고요. 정류장마다 그걸 안내해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내가 기존에 뭐 10번 버스를 탔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요, 이렇게 해갖고 거기까지 가는 거는 여기서 내려서 15분으로 갈아타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걸 안내해주는 사람들을, 기존의 버스 이용자들을 이렇게 하는 캠페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시민 참여가 되지 않으면 이 버스 시스템의 변화가 사실 쉽진 않아요. 진짜 쉽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 정도로 준비된 내용 마쳤고요. 사실 이걸 하나하나 쪼개서 보면 쟁점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이를테면 왜 210억이냐, 이것도 굉장한 히스토리가 있고요. 그리고 요네요. 면허 취소보다 양도 연수를 통한 무슨 공영화가 합리적 선택이다. 왜 그러냐, 이런 거. 되게 히스토리가 많습니다. 이런 분은 왜 세종시는 저렇게 임금이 낮냐,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히스토리가 있긴 한데 그런 건 다 설명을 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일단 마무리하고 질문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버스 구매 보조금의 문제는 감사원에서는 되게 일관되게 그 입장을 얘기를 해요. 어차피 구매의 50% 정도를 공공재원으로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걸 매각하거나 그럴 때 그걸 환수하거나 혹은 매각한 금액을 연도별 재정지원금에서 감해서 지출을 해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늘 그렇게 얘기를 해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신 대로 버스를 사줬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민간회사의 자산을 증식시켜주는 걸로 비결이 되는 부분이 맞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게 공고가 2월 19일에 떴던 공고고요. 2022년 구미 시내버스 경영진단 및 원가 산정, 운송 원가 산정을 용역합니다. 이걸 거의 1년에 한 번씩 해요. 사실 이 보고서를 확보하시는 것을 얘기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거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공개하지 않는 게 좀 예외적인 사항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보 공개 항목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내역과 운송가 산정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사실은 저것의 수준을 높이는 방식의 조례 개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요 용역 보고서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다 공개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의 신청하시고 행정소송까지 가면 무조건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무조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저는 다른 데에서도 다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민간 회사가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이거는 구미시의 재정으로 구미시가 수행한 정책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 사업자의 동의를 구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료의 생산 자체를 공공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확보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또 서울시 건 다 갖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그걸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버스 회사는 적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주주들은 이윤을 가져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구분하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 전라도 지역도 마찬가지고 소위 이제 뭐 마을 버스 회사 수도권으로 보면 이제 마을 버스 회사도 적자 기업은 되게 많아요. 근데 적자 기업이라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 주요 투자자들 뭐 이렇게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월급을 못 갖고 가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버스를 공급하는 주체로서의 소위 버스 법인하고요. 그 법인하고 그 법인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도 비슷한데요. 사모펀드도 기본적으로는 이 회사의 가치를 계속 외부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동안에 자산이 계속 줍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계속 줄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회계적으로 놓고 보면 이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생길 건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매년 굉장히 막대한 배당을 받아가는 구조여서 사실은 이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과 손실을 어느 관점에서 볼 거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버스 회사 자체가 흑자인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 자체가 적자인 이유는 앞서서 배당이냐 금융비용이냐 이런 걸로 다 지출을 해서 이미 이익을 현실화할 것을 다 현실화했기 때문에 버스 회사는 깡통이 되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파악하기가 조금 처음에는 좀 복잡한데 이건 이해관계가 다르다. 왜 그러니까 버스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운영하는 회사를 적자로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한가라고 하는 부분만 이해를 좀 하시면 사실 이 구조는 되게 명확합니다. 내가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내 회사를 흑자 회사로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적자를 만들어야 보조금을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갖고 있는 버스 회사의 적자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한국에 있는 버스 회사는 다 대부분 다 적자입니다. 다 적자이고요. 근데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보조금과 관련된 구조는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은 정상 과정을 개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법에 이게 보면 이게 이제 그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라고 하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운석계 보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택적 희망 사업은 평가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수업계 보조금을 지방보조금 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해부터는 운수업체들이 자기네들이 수령한 보조금의 정산 내역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보조사업 평가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회계적으로 놓고 보면 그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냐면 교차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교차해서. 이를테면 노동자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이 임금액이 진짜 지급이 됐는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이 퇴직금이 적립이 됐는지를 물어보면 되고요. 이런 그 정비비가 발생하는데 이 정비비 지출이 타당한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내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들한테 교차해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면 충분히 현재 지급되고 있는 각 항목의 지출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일정 정도는 검증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절차들이 제도화된 지역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좀 문제 제기를 하려면 결국엔 내부자들이 이 항목은 좀 이상해라고 하는 목소리, 여기 지원되어 있는 요 항목들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이 항목은 좀 따로 떼서 보자, 검증 좀 해보자, 이런 목소리가 나와주면 그건 검증할 수 있습니다. 검증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 실제 서울시 같은 경우 되게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처음에는 운전직 인건비도 회사한테 줬거든요. 근데 회사가 직접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통장으로 직접 싸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퇴직 적립금을 계속 삥땅 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업체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퇴직 적립금은 엄밀하게 보면 노동자들의 거니까 우리가 그 노동조합에 의뢰해서 노동조합이 선택하는 금융사에 직접 싸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업체에서 난리가 난 거죠. 우리 적립 잘할 거니까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근데 왜냐하면 그 퇴직 적립금이라고 하는 자금이 사실 그 법인의 유동성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을 주는 측은 구미시니까 구미시가 이 각 항목 중에서 어떤 거는 이렇게 지급할 거야 라고 해도 사실 그 돈을 주는 사람 측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이를테면 권리직 인건비 차이가 나거나 임원 인건비 차이가 나면 저거는 보통 표준화를 어떻게 하냐면 대당 적정 인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 대당 0.001명 뭐 이렇게 하면은 100대가 있으면 임원 1명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주면 이거를 벗어나지 않게 관리를 해주면 저걸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화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의아하다고 본 겁니다. 운전직 인건비는 유사하고 유류비는 비슷한데 왜 이 회사의 운영 구조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고 저걸 인정해주지? 저게 이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사실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의견을 모으기가 다른 부분보다는 더 용이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있는 데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정규적으로 나가면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것은 간단한 설문조사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만족도와 관련된 것 그리고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건데 실제 제가 이걸 제안을 해갖고 한 지역이 한 5군데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청주가 있고 인천 그 다음에 서울로 보면 이제 강서 지역하고 송파 지역 이런 데가 간단하게 그런 이용자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 이용자 조사를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버스 이용자들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차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용하는 경험을 중심으로 놓고 보니까 저 사람의 이용 경험하고 차이가 나서 이게 다른 얘기가 되는데 간단한 조사를 통해서 만족도가 됐던 뭐가 됐던 국민 시민들, 버스를 이용하는 국민 시민들의 공통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노선과 관련된 것들이나 내지 이런 것들의 우선순위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노선이 단순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뭐 환승을 한다면 몇 번 정도가 최대 혹은 몇 분을 대기하는 것이 최대여야 하는지 사실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갖고 사실 이런 것들 모아놓으면 하나의 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구미시 버스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이 그래도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실제로 환승이 가능하려면 최소 몇 분 정도까지는 환승 대기 시간을 참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전체 한 개의 노선은 최소 한 방향으로 갈 때 몇 분 정도여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물어서 그것에 대한 기준점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비슷해집니다. 제가 이거를 목포에서 해봤거든요. 목포에서 시민 공론장을 할 때 대중교통 이용자,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 50명,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지 않는 사람 50명을 이제 그 5대5씩 이렇게 테이블을 쪼개갖고 이렇게 그 토론을 해봤었는데 처음에는 인식의 차이가 되게 커요. 다행히 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때마다 이제 그 조그마한 투표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선 만족도는 뭐지 해가지고 계속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이렇게 수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까지 안 물어봐 줬기 때문에 다 각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공통 기반이 좀 생기면 아마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 확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사를 조금 해보시면 반드시 그 내년도에 그거 내일 정도의 조사는 가능하고 그리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데 개천하는 방식의 설문조사들을 쭉 하시면 생각보다 응답률이 높아요.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자분들이 그런 걸 물어봐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거 설문조사하면 진짜 잘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청소년들 꼭 타겟팅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산에 있는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고3 여름방학 끝날 때쯤에 고3 여름방학 끝날 때쯤에 2년 동안 무상으로 지역 버스를 탈 수 있는 부산교통 카드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운전면허증을 따는 시간을 끊는 겁니다. 보통 운전면허 따는 거가 보통 언제냐면 대부분 이제 고3 말 정도예요. 대학 들어가기 이때거든요. 근데 요 시기에 무상버스 카드를 줘서 그 시간을 뺐으면 20대가 되면 너무 바빠져서 면허증을 딸 시간이 별로 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어떻게든 좀 늘려야 된다라고 고민이 있으면 100% 대중교통 이용자의 청소년 시절에서 성인이 되는 그 시점에 좀 이렇게 두텁게 무상교통 카드를 줘서 이걸 버스 이용자로 이렇게 유지시키는 게 정책적으로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무상카드보다는 오히려 그런 진입 시기에 사회 진출을 기념하는 형태로 무상 패스를 제공하는 게 정책적으로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할 때에도 청소년들을 개입시키면 되게 재밌습니다.